부인, 이미 결정난 혼담이오. 이제와 물릴 수는 없소. 눈이 먼 장님에게 우리 채옥이를 보낼 순 없습니다. 흉터난 큰년이나 보내시지요. 계모의 차갑고 모진 그 한마디로 17살 소연은 이복 동생 대신 혼례 가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소연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신랑은 놀란 기색 하나 없었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광주 땅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고을은 한강 뱃길과 이어져 있어 오가는 장사치들의 발길이 잦았고 그 덕에 근방에는 논밖에나 붙이는 양반가와 재물 많은 상인들이 함께 터를 잡고 살아가던 곳이었지요. 그 마을 한쪽 낮은 언덕을 등지고 자리한 기와집 한 채가 바로 백상필의 집이었습니다. 한때는 3대에 걸쳐 진사와 참봉을 배출했다는 백씨 집안이었으나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기와집 한 채와 얼마 남지 않은 재물들 뿐이었습니다. 백상필의 조부대에는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다고들 하나 흉년과 빚이 겹치며 그 땅은 하나둘 남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작은 별채 하나만에 겨우 옛 가문의 흔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백상필은 여전히 각근을 단정히 메고 도포자락을 여미며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버리지 않았답니다. 백상필에게는 아픈 손가락인 첫째 딸 소연이 있었습니다. 소연이 태어나던 해 이 집안에는 한바탕 큰 사연이 있었지요. 소연의 어미 되는 이는 소연을 낳고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난 것이 젖도 떼지 못한 채 어미를 잃었으니 백상필은 앞이 캄캄했지요. 유모를 들여 젖을 물리는 것도 한때였을 뿐 어린 딸 자식을 건사할 안주인 없이는 집안 살림 자체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핏덩이를 키우려면 서둘러 새 사람을 들이시오라 재촉했고 백상필도 그 말을 거스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연이 100일도 채 지나기 전 옹주 출신 민씨가 이 집 안주인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 민씨가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저 여인이 핏덩이 소연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품어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민씨가 들어온 바로 이듬해 그녀는 친딸 채옥을 낳았고 그날 이후로 이 집 안방에 옮기는 오롯이 채옥의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소연은 민씨의 손에 자랐으나 민씨의 마음속에 자리하지는 못했으니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가 어린 소연의 자리를 처음부터 좁혀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연이 17, 채옥이 16이 된 지금도 그 자리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소연의 하루 첫 일과였지요. 아씨, 오늘도 이리 일찍 나오셨습니까? 좀 더 눈 붙이셔도 될 것을. 늙은 몸종 하나가 안쓰러운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아궁이 불씨를 뒤적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요. 불씨는 내가 지펴야 마음이 편하다네. 채옥이 방은 따뜻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자매이건만 한쪽은 안방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고 늦잠을 자고 한쪽은 새벽부터 손끝이 트도록 물을 깃고 불을 지피는 처지였습니다. 그 말 속에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소연은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으니 9년 전 일어난 그 일이 있은 후 이 집에서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일이라 함은 소연이 8살이던 겨울 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진 뒤였답니다. 별채에서 불길이 치솟은 것은 삼경이 다 되어가는 깊은 밤이었지요. 7살 배기 채옥이 잠을 자다 깨서는 유모의 눈을 피해 별채 골방으로 숨어들었다가 벽에 걸린 등잔을 장난삼아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등잔이 넘어지며 불씨가 방장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방 안은 불바다가 되었지요. 채옥은 놀라 소리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구석에 웅크려 있었던 것입니다. 불이야. 별채에 불이 났다. 몸종의 다급한 외침이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은 다름 아닌 8살 소연이었지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지르던 그녀의 눈에 창호지 너머로 일렁이는 붉은 빛과 함께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채호가 깨 있느냐? 소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 손을 더듬어 동생을 찾아낸 그녀는 채옥을 품에 꼭 안고 창문 쪽으로 밀어붙였지요. 채옥의 몸이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린 불붙은 시렁 하나가 소연의 왼쪽 뺨을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날 소연을 등에 업고 안채까지 달려온 것은 유모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그 불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처음 등잔을 건드렸는지,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정작 문제는 불길이 잡히고 난 뒤였습니다. 겁에 질린 5살 채옥이 어미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언니가 등잔을 건드렸어요. 언니 때문에 불이 났어요. 놀라 정신이 반쯤 나간 어린 것의 말이었으나 그 한마디를 들은 민 씨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사실 민 씨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무엇이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었지만 채옥의 그 울음 섞인 말 한마디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소연은 화상 입은 얼굴을 감싸 쥔 채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으니 스스로 변명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 씨는 남편 백상필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어젯밤 그 불말입니다. 소연이가 등잔을 건드리는 바람에 난리가 난 것이라 하더군요. 하마터면 우리 채옥이 잡을 뻔했다니까요. 거기다 얼굴에 흉터까지 얻었으니 남들이 알까 무섭습니다. 백상필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사실 여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마음에 되물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요? 몸종들 말로는 소연이가 오히려 채옥이를 업고 나왔다던데. 어린 것들이 놀라서 하는 말을 어찌 다 믿으십니까? 채옥이가 제 입으로 언니가 그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소연이 어리석어 등잔을 넘어뜨리고 그 벌로 얼굴까지 상한 것이지요. 민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백상필은 미심쩍은 구석이 남았으나 후처의 말을 거듭 반박할 만큼 다부진 성정이 못되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인이 그리 보았다면야. 알겠소. 그렇게 진실은 백상필의 어렴풋한 의심 한 자락과 함께 조용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유모 복례가 몇 번이고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그때마다 민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가로막혀 끝내 입을 다물어야 했던 것이었지요. 유모는 입 다물고 있게. 괜히 나서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 한마디에 복례는 진실을 삼킬 수밖에 없었으니 그날 이후 소연의 흉터는 제 잘못으로 얻은 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9회를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정작 소연 자신은 그날 밤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온 집안이 입을 모아 내 잘못이다 말해온 세월 앞에서 이제는 굳이 나서서 억울함을 밝히려 하지 않는 법을 익혀버렸던 것입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 살아생전 소연의 친모가 남긴 자수 비단과 노리개, 작은 밭대기 몇 마지기도 세월이 흐르며 하나둘 민 씨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맡아두겠다 하던 것이 나중에는 아예 채옥의 혼수 괴짝 속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지요. 영감, 이건 어차피 언젠가 채옥이 시집갈 때 요긴하게 쓰일 물건 아니겠습니까? 민 씨가 이렇게 말하면 백상필은 헛기침 한 번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 헛기침 속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집안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비겁함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사랑채에 낯선 손님이 다녀갔습니다. 한양과 개성을 오가며 포목과 약재로 막대한 재물을 일군 서가상단에서 중매쟁이를 앞세워 혼담을 청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매쟁이의 말이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댁의 따님이 두 분 계시다 들었습니다. 저희 서가에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하셨습니다. 큰아씨든 작은아씨든 인품과 살림 솜씨를 보고 정하시겠다 하더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백상필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보통의 혼담이라면 을의 나이 순서를 따지거나 미리 정해둔 쪽을 청하기 마련인데 서가 쪽에서는 두 딸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뜻을 비췄기 때문이지요. 안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민 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계산으로 바빠졌습니다. 큰 상단의 며느리 자리라면 어느 딸이 가더라도 나쁠 것이 없었으나 민 씨에게는 애초에 저울질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딸 중 아무나 좋다니 그럼 우리 채옥이를 보내면 될 일 아닙니까? 민 씨는 그날부터 은밀히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다녀가는 자리마다 채옥을 곱게 단장시켜 앉히고 큰딸 소연에 대해서는 넌지시 흠을 잡는 말을 흘렸던 것이지요. 큰아이는 잔병치레가 잦아서요. 게다가 얼굴에 흉까지 있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립니다. 아무래도 작은아이가 시댁 어른들 모시기에는 더 나을 겝니다. 그 말을 들은 백상필은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이번에도 나서서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소연은 그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부엌 문틈으로 전해 들었으나 놀라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으리라 기대한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민 씨의 공들인 수완 끝에 결국 서가에서도 채옥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혼사가 정해졌다는 정가를 받은 그날 민 씨는 채옥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손을 맞잡았습니다. 채옥아 들었느냐? 너를 그 큰 서가상단 며느리로 보내기로 했다. 참말이어요 어머니? 채옥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습니다. 서가상단이라면 한양 저작거리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재물이 넘치는 집이었으니 그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곧 평생 비단옷과 놀이개 걱정 없이 살게 된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제가 그 댁 며느리가 되면 옷값 비단옷도 은비녀도 원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채옥이 들뜬 목소리로 묻자 민 씨는 흡족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어미가 내 홀레복부터 서둘러 마련해 두마. 그날부터 민 씨는 곧장 채옥의 홀레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고운 비단을 끊어오라 이르고 놀이개와 떨잠까지 미리 맞춰두었으며 혼수로 보낼 물목을 하나하나 손수 챙기니 그 들뜬 표정은 며칠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거리를 다녀온 몸종 하나가 은밀히 전해온 소문 하나에 민 씨의 낯빛은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님, 그것이 서가상단 도련님께서 이태 전 창고에 불이 났을 때 일꾼을 구하다 다치셨다는데 그 뒤로 눈이 성치 않으시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 형체도 겨우 알아보실까 말까 하신다고들 하더군요. 뭐라?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냐, 그럼. 민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는 그 도련님이 후계 자리에서마저 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떠돌고 있었으니 민 씨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소문은 곧 채옥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홀레복 매무새를 그려보던 채옥은 신랑이 눈을 잃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장님한테는 시집 못 가요. 저는 못 갑니다. 채옥아, 목소리를 낮추어라. 누가 듣겠다. 평생 앞도 못 보는 산에 수발이나 들며 살라고요? 저는 그리 못 삽니다, 어머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채옥은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 씨의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로 친딸의 앞날이 눈먼 사내에게 묶여버릴 판이었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어미가 어떻게든 해보마. 너는 눈물부터 그치거라. 그날 밤 안방 문 너머로 두 사람의 낮은 실랑이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인, 이미 결정난 혼담이요. 이제와 물릴 수는 없소. 백상필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단 쪽에서 먼저 청한 혼사인데다 이제와 파혼을 청했다가는 몰락한 양반 체면에 또 한 번 금이 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물리자는 게 아닙니다, 영감. 누가 시집 가느냐, 그게 문제지요. 민 씨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근한 말투로 이었습니다. 눈먼 사내에게 우리 채우기를 보낼 순 없습니다. 흉터 있어 혼처 구하기 힘든 소연이나 보내시지요. 그 한마디에는 오랫동안 민 씨의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계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소연은 흉터 때문에 좋은 혼처를 기대하기 힘든 처지였고 눈먼 신랑에게라면 그 흉터를 굳이 감출 필요조차 없을 것이었으니까요. 허나 부인, 소연이도 내 딸이요. 일이 함부로 팔아넘기듯 보내는 것이 백상필이 마지막으로 망설임을 내비쳤으나 민 씨는 단호했습니다. 영감, 그럼 채우기를 보내시겠습니까? 눈먼 산에 수발이나 들며 평생을 썩으라고요? 소연이야 어차피 흉터 때문에 변변한 혼처 구하기도 힘든 처지 아니었습니까? 이만하면 오히려 과분한 자리지요. 그 말 앞에서 백상필은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딸에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 집안에서 후처의 뜻을 거스르고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였으니 이번에도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만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밤의 실랑이를 문틈으로 다 듣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담담해지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더랍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부엌에서 마주친 복례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씨, 이 늙은이가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아씨가 이런 처지에 놓이지는 않으셨을 것을.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유모, 지난 일을 탓해 무엇하겠는가. 나는 그저 내 발로 걸어가는 것일 뿐이니. 민 씨는 소연을 불러 마지막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이 집 문턱을 다시 넘을 생각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을 뿐 다른 말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혼수랍시고 챙겨준 것은 색이 바랜 무명 이불 한 채와 낡은 반다지 하나가 전부였으나 소연은 그마저도 서운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소연은 친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작고 투박한 나무비녀 하나만은 품속 깊이 챙겨 넣었습니다. 복례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부디 몸 성히 지내셔야 합니다. 이 늙은이가 언젠가 다시 뵈러 가겠습니다. 고맙네, 유모. 그동안 나를 지켜봐 주어서. 소연은 옅게 웃어 보이고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였지요. 흉터진 얼굴을 가리듯 내려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으니 그것이 앞으로 그녀 앞에 다가올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가상단에서는 수일 전부터 혼례채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양과 개성을 오가며 포목과 약재로 큰 재물을 일군 집안답게 마당에는 혼례 때 쓸 병품과 소반이 새로 마련되고 부엌에서는 벌써부터 손님상에 올릴 음식 냄새가 은은히 풍겨 나오고 있었지요. 서문길은 외아들의 혼례를 앞두고 몸소대문 앞까지 나와 마당을 둘러보며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종들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이 비록 눈이 성치 않다 하나 혼례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치러주고 싶은 것이 아비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부 쪽에서 보내온 혼수 목록을 받아든 안살림 노비들의 낯빛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큰 상단으로 시집오는 신부치고는 어째 일이 단출한지요. 늙은 친모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본디 좋은 혼처로 시집가는 신부라면
비단 이불에 자개장, 옷가락지 하나쯤은 챙겨 오기 마련이었으나 백씨 집에서 보내온 것이라고는 색이 바랜 무명 이불 한 채와 낡은 반다지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좋은 비단과 폐물은 이미 채옥의 몫으로 편입된 지 오래였으니 소연에게 남은 것은 처음부터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쯧쯧, 신부 쪽 형편이 저리 기울었나 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소문으로는 원래 청혼이 들어간 쪽은 작은 딸이었다던데 어찌 큰 딸이 대신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군거림은 은밀했으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으니 그 소문은 곧 안채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 전날 밤 소연은 홀로 방에 앉아 친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나무 비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친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녀였습니다. 100일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다만 유모 복례를 통해 전해 들은 어머니의 말씀만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씨 어머님께서 살아생전 이 늙은이에게 늘 이르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고 미움받는 편이 낫다고 말입니다. 언젠가 복례가 그리 전해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그저 흘려들었던 말이었으나 오늘 밤에 이르러서는 그 한마디가 유독 무겁게 가슴에 얹혔습니다. 소연은 나무 비녀를 품속에 갈무리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채옥 대신 보내지는 신부라는 사실을 눈이 불편한 신랑에게만은 감추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서방님이 앞을 보지 못하신다 하여 그것을 이용해 나를 속이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리 말씀하셨을 것이야. 소연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흉터를 가리는 것과 사람을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그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구분지어 왔던 것입니다. 얼굴의 흉은 감출 수 있어도 자신이 채옥 대신 왔다는 사실만은 감추고 싶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소연이 지켜온 자존심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던 것이지요.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낯선 집, 낯선 사내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소연은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이 깊도록 뒤척였던 것이었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 소연은 몸종의 손을 빌려 겨우겨우 채비를 마쳤습니다. 낡은 혼례복이나마 정갈하게 차려입고 늘 그러하듯 왼쪽으로 머리카락을 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가마에 올라 백씨 집 대문을 나설 때 소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을 뿐이었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야. 가마가 도착한 서가상단 마당에는 구경 나온 이웃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모간대를 갖춰 입은 서윤겸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마당으로 나서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낮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댁 도련님이 그리 눈이 안 좋으시다는데 걸음걸이는 어찌 저리 반듯하실꼬? 그러게 말일세. 그나저나 신부는 백시댁 큰딸이라던데 얼굴에 흉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 눈먼 신랑의 흉터 신부라 어찌 보면 하늘이 정해준 짝이 아니겠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자리에까지 은은히 실려왔습니다. 윤겸은 그 말들을 못 들은 척 무표정하게 서 있었으나 곁에 앉은 소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녀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조롱이었으니 새삼 놀랄 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수군거림 따위에 무너질 것이었다면 애초에 이 가마에 오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오기 같은 것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래상을 사이에 두고 맞절을 올릴 때 윤겸이 소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윤겸은 앞이 흐릿하여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으나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만은 또렷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억지로 잡아 끌리듯 뿌리치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윤겸은 그 손의 떨림 속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어떤 꼿꼿함을 함께 느꼈던 것이었지요. 그것은 그가 지난 이태 동안 숱하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손에서는 좀처럼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뒤 마당에는 잔치상이 차려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실댔습니다. 서문길은 흡족한 얼굴로 손님들과 술잔을 나누었으나 그 웃음 뒤편에는 아들의 앞날을 향한 은근한 근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오랜 벗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서문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며느리 될 사람이 대신 온 신부라는 소문은 들었는가? 소문은 들었네. 하나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할 뿐 어느 집 몇째 딸인지는 그리 중하게 여기지 않네. 서문길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상단을 이끌어오며 사람의 값어치는 태생이나 순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배워온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신방에는 붉은 촛불 하나가 은은히 타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고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내음이 감돌았습니다. 윤겸이 늘 곁에 두고 마시는 탕약 냄새였지요. 소연은 먼저 방 안 이곳저곳을 조용히 살피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윤겸에게 물건의 위치를 하나하나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약탕기는 문 쪽 낮은 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옆에는 물그릇이 있으니 손을 뻗으시면 바로 닿으실 것입니다. 이부자리는 아랫목 쪽으로 펴두었으니 걸음을 옮기실 때 문턱을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윤겸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내 나직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나보다 오늘 처음 들어온 그대가 방 앞물건 자리를 더 잘 아는 듯 하구려. 송구합니다.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아니요, 고맙다는 뜻이었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겸은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얼굴로 앉아 있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숨소리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구려. 나를 보며 한숨 한 번 쉬지 않으니 말이오. 대개 이런 자리에 앉은 여인이라면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숨결에 서러움이 묻어나기 마련인데. 이 혼인이 억울하지 않소? 눈먼 사내에게 시집온 것이 서럽지 않느냐는 말이오. 소연은 그 물음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오늘 밤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 사실을 감춘 채로도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몰랐습니다. 신랑의 눈이 이대로 영영 밝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소연은 오히려 마음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사람을 속이며 사는 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니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앞이 보이지 않는 신랑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서방님께 본디 청혼이 들어간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복 동생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유독 크게 들려왔지요. 소연은 그 정적을 견디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곱고 흠없는 얼굴을 가진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이 댁에 시집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서방님의 눈이 편치 않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여 흉터가 있어 어차피 좋은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저를 대신 이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윤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그 침묵이 두려웠으나 이미 뱉은 말을 거두어 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방님을 속이고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방님께서 제 얼굴을 보지 못하시니 언제까지고 감출 수 있었을는지도 모르지요. 하나 저는 그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이 불편하시다 하여 서방님을 속이며 사는 것은
제가 할 도리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일이라도 저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신다 해도 저는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첫날 밤부터 서방님을 속이고 싶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윤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소연은 그 침묵의 길이만큼 자신의 심장 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윤겸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노여움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담담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요. 소연은 그 목소리의 낯선 온도에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겸의 흐릿한 눈동자는 정확히 그녀가 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나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소. 혼례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하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소리를 몇 차례 들었으니 말이요. 눈이 성치 않다 하여 귀까지 어두운 것은 아니니까. 소연은 그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겸이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하나 그대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소. 그대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모르는 척 넘어갈 생각이었소. 다만 그대가 먼저 말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대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그대도 나만큼이나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요. 소연은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랑의 흐릿한 시선을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있었고 방 안에는 탕약 냄새와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낯선 침묵이 나직이 감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겸의 담담한 대답을 들은 뒤 소연은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순순히 받아들여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까닭입니다. 오히려 크게 노하여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이 나온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실 소연은 가마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 두었던 터였습니다. 파혼을 당해 쫓겨나듯 친정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겠노라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윤겸은 도리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지 않소? 오히려 나를 속일 수 있었음에도 먼저 진실을 말했소.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대를 탓할 마음이 없소이다. 서방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하여 사람의 진심마저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니오. 그대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오. 소연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애써 참아냈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9회 동안 그녀는 서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눈물 대신 침묵을 택해왔던 것입니다. 눈물을 보인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이미 몸으로 깨우쳤던 까닭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밤만은 그 오랜 버릇이 흔들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윤겸은 늘 그러하듯 잠자리에 들기 전 탕약을 챙겨 마셨습니다. 허 의원이 몇 달째 처방해온 약으로 눈 주변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기운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것이었지요. 소연은 그 모습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일어 물었습니다. 서방님, 이 약을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태가 다 되어가오. 처음에는 빛조차 분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밝고 어두운 정도는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게 되었소. 허 의원 어른 말씀으로는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 시력이 문득 돌아올 수도 있다 하셨소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셨소. 그 세월을 어찌 견디셨습니까?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빛을 기다리며 사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인데요.
소연의 물음에 윤겸은 잠시 옛일을 되짚어보는 듯 말이 없다가 나직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처음 한 해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소. 손끝으로 더듬어 밥을 먹고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분간해야 했으니 하루하루가 답답함의 연속이었소. 하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소.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오. 사람의 발걸음 소리, 숨결의 떨림, 말투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속내가 읽히더이다. 윤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아닌 담담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살아오며 그는 이미 조급함을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듯 했지요. 소연은 그 담담함 속에서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자신 역시 오랜 세월 흉터와 누명을 짊어지고 살아오며 억울함을 사귀는 법을 배워온 처지였으니 어딘가 서로 닮은 구석이 있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제 아버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소연이 나직이 덧붙이자 윤겸이 흥미로운 듯 되물었습니다. 그대의 친부께서 그리 말씀하셨소? 아닙니다. 친어머니께서 남기신 말씀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나 유모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말씀만은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윤겸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약사발을 마저 비우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소연은 이불깃을 여며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촛불은 어느새 심지가 짧아져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탕약의 씁쓸한 내음과 함께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소연이 반쯤 졸음에 잠겨 있을 무렵 윤겸이 나직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서방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소연이 놀라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윤겸은 눈가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만 눈이 조금 뜨겁고 저릿한 느낌이 드는구려. 전에 없던 일이요. 허 의원이 예전에 일러준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기가 가라앉는 막바지에는 눈 주변에 열감과 저림이 있을 수 있다던 그 말이었지요. 실은 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알려달라던 신신당부까지도 소연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른 물수건을 적셔 윤겸의 눈가에 조심스레 얹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지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소. 윤겸은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다시 흘렀습니다. 소연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물수건을 몇 번이고 다시 적셔가며 이마와 눈가를 번갈아 식혀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닭이 울기 시작했고 문풍지 너머로 희끄무레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윤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등불이 보이요. 소연은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 무엇라 하셨습니까? 저기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요. 어제까지는 그저 희미한 빗덩이로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불꽃의 모양이 흔들리는 결이 또렷이 보이는구려. 윤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연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참말이십니까? 정령 보이십니까? 그렇소. 잠시만 기다려주오. 윤겸은 손으로 눈두덩을 몇 번이고 문지르며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물의 윤곽만 어렴풋이 잡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방 안의 세간들이 하나둘 또렷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갑과 반다지 그리고 촛대까지 이태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보이는 광경이었지요. 윤겸은 그 하나하나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에 담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윤겸의 시선이 천천히 소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신랑의 눈이 자신을 향해 정확히 멈추어 서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도 보이요. 소연은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왼쪽 뺨을 가리려 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9회 동안 그녀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카락을 끌어당겨 흉터를 감추어 왔으니 지금 이 순간 그 습관이 다시 발동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감싸주며 얼굴을 가리려는 그 손을 부드럽게 내려주었습니다. 가리지 마시오. 서방님, 나는 지금 흉터가 있는 얼굴을 본 것이요. 거짓된 얼굴을 본 것이 아니오. 그대가 첫날 밤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진실이었듯 지금 내 눈에 비친 그대의 얼굴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일 뿐이요. 소연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9회 동안 누구도 그녀에게 이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으니까요. 흉터는 늘 감춰야 할 것,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그 흉터를 손가락질의 근거로 삼아왔던 세월이었으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뜬 지 채 반각도 지나지 않은 신랑이 가장 먼저 건넨 말이 바로 그 흉터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찌 그리 쉽게 말씀하십니까? 서방님께서는 방금 처음 이 얼굴을 보셨을 터인데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윤겸은 잠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지난 이태 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는 대신 마음으로 사람을 가늠하는 법을 익혀왔소. 그리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그대의 얼굴이 아니라 그대가 어젯밤 내게 들려준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소.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허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문길은 버선발로 뛰쳐나올 만큼 놀라 몸소 신방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허 의원은 윤겸의 눈을 이리저리 살피고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여 보이며 신중히 진맥을 이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 어른? 참말로 눈이 돌아온 것이 맞습니까? 서문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허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룻밤 사이 기적처럼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도련님 눈 주변의 부기와 어혈이 지난 이태 동안 서서히 가라앉아 왔고 어젯밤에 이르러 그 마지막 압박이 풀리며 시신경이 되살아난 것이지요. 오랜 치료가 쌓이고 쌓여 비로소 맺은 결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것 참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이요. 서문길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 의원은 이어 소연을 향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님께서 밤새 곁을 지키며 마음을 편히 해드린 것도 회복에 적잖이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란 마음이 편해야 기운도 순조로이 도는 법이니까요. 소연은 그 말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윤겸의 시력은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밝은 곳에서만 사물이 또렷하더니 차츰 어두운 곳에서도 형체를 분간할 수 있게 되었지요. 서문길은 아들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도 그 못지않게 마음이 쓰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신부가 원래는 대신 온 사람이라던데 그 사실을 첫날 밤 스스로 고했다고 하더군. 집안 노비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서문길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첫날 밤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신랑 앞에서 굳이 그런 사실을 밝힐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감추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신랑의 눈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니 어쩌면 평생 감출 수도 있었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제 발로 밝힌 진실이라. 그 아이의 심지가 예사롭지 않구나. 서문길은 아들을 사랑채로 불러 넌지시 물었습니다. 윤겸아, 내 처의 사람됨을 어찌 보느냐? 아버님, 소자는 아직 그 사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 여겨 저를 속일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윤겸의 대답에 서문길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면 되었다. 재물이나 가문의 격은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새로 쌓을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의 심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서문길은 그 소문을 들은 뒤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재물이나 가문의 격보다 사람 됨됨이를 먼저 보아온 그였으니 소연의 그 한 가지 행실만으로도 이미 신뢰가 생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신뢰는 훗날 백씨 집안에서 다시 손을 뻗어올 때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한 노인의 조용한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윤겸이 시력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백씨 집에도 전해졌습니다. 저작거리를 오가는 박물장수의 입을 통해 그리고 이웃 마을까지 두루 오가는 중매쟁이들의 입을 통해 그 소문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님 들으셨습니까? 서가상단 도련님이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문길 어르신께서 이미 도련님을 정식 후계자로 삼겠다 공표하셨다더군요. 몸종이 숨을 몰아쉬며 전한 소식에 민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뭐라? 눈을 떠? 후계자로 삼는다고? 민 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눈먼 사내라 여겨 헐값에 넘기듯 보내버린 그 자리가 실은 조선 팔도에 이름난 상단 전체를 물려받을 자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재물도 지위도 온전히 그 집 몫이 될 것이었건만 그것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흉터진 큰딸 소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채옥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딸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채옥아, 이 어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 그 말씀은... 채옥의 낯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짐작이 간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서가 도련님 말이다. 눈이 다시 밝아졌고 이제 정식으로 상단을 물려받는다는구나. 내가 그때 그리 울고불고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그 댁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언니가 아니라 너였을 것을. 민 씨의 그 한마디에 채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장님한테는 시집 못 간다며 울부짖었던 그 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때는 앞이 캄캄한 사내와 평생을 살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을 뿐이었으나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캄캄함 뒤에 이런 재물과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제가 그때는 정말 눈이 먼 줄로만 알았지 않습니까? 설마 다시 뜨일 줄 어찌 알았겠어요. 채옥이 억울한 듯 항변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감추지 못하는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일을 탓해 무엇하겠느냐.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애초에 중매쟁이가 청한 것도 이 집 딸이었지 굳이 소연이라 못 박은 혼사는 아니었으니 말이다. 내가 겁을 먹고 물러났던 것일 뿐 그 자리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민 씨의 말에 채옥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회와 미련이 뒤섞인 그 눈빛 속에서 놓쳐버린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댁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고 말고 이 어미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이마. 모녀는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 궁리의 끝에 남은 것은 단 하나 소연을 밀어내고 채옥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 씨는 채옥에게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히고 곱게 단장시켜 서가상단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른 민 씨는 문지기에게 다급히 청했습니다. 이댁 어르신을 뵈러 왔습니다. 백상필의 처 민 씨라 전해주시지요. 서문길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사랑채로 두 사람을 들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실은 혼례 준비 과정에서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댁과 약조된 신부는 제 친딸 채옥이었습니다. 서문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착오라 하심은 무슨 뜻이신지요? 저희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큰딸 소연이를 먼저 보내게 되었으나 그것이 애초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만 동생을 시샘하는 마음에 제 스스로 신부인 척 나서서 이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도련님을 속이고 기회로 삼아 혼인을 가로챈 것이지요. 민 씨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채옥도 그 말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사실입니다. 원래 신부가 되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언니가 제 대신 몰래 이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채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윤겸이 들어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민 씨 부인과 채옥은 멀쩡한 윤겸을 보고는 더욱더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첫날 밤 자신이 대신 보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저에게 고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고 제가 눈이 성치 않아 알아채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먼저 말한 것입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를 속인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뒤집으려 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민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앞을 못 보실 때 벌어진 일이니 그 아이가 도련님을 얼마나 감쪽같이 속였을지 어찌 아시겠습니까? 이때 서문길이 나섰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상단을 이끌며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사람이었으니 이런 억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한번 맺으면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법입니다. 비단옷을 갈아입듯 며느리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더구나 이미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오래인데 이제와 신부를 바꾸어 달라 하시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서문길의 단호한 말에 민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내 화제를 바꾸어 다른 쪽으로 공격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소연이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심성이 사납고 위태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 있는 그 흉터도 실은 제 어리석음으로 등잔을 넘어뜨려 불을 낸 벌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이댁 며느리로 두시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랑채 밖에 서 있던 소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9해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그 오래된 누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그녀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무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쉽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9해 동안 그것을 사실이라 말해왔으니 이제와 홀로 그 말을 뒤집는다 한들 누가 믿어줄 것인가 하는 오랜 체념이 그녀의 입을 다시 한번 막아섰던 것입니다. 윤겸은 그런 소연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제가 직접 알아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부로 단정지을 일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서문길도 신중한 낯빛으로 덧붙였습니다. 화재의 진상은 소문만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 씨는 그 말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태연한 척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허나 어르신, 부디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 씨와 채옥이 돌아간 뒤 사랑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겸은 그런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물녘 대문 밖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름한 무명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늙은 여인 하나가 지친 기색으로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십니까? 이 댁에 백씨 집안에서 시집온 소연아 씨가 계시지요? 저는 그 댁에서 오래전 일하던 복내라 하는 사람입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 이 소식을 전하자 소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모가 여기까지 어인 일로. 소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내가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다는 것은 필시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녀도 짐작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간밤에 먼 길을 걸어온 복내는 하룻밤을 묵으며 겨우 기운을 추스른 뒤 이튿날 아침 서문길 앞에 나아가 자신이 찾아온 연유를 소상히 고했습니다. 어르신, 이 늙은이가 감히 큰 댁을 어지럽힐 마음은 없었으나 소연아 씨가 시집 오신 뒤로 그 댁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다는 풍문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내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몇 번이고 발길을 돌릴까 망설였으나 9회 동안 삼켜온 말을 이대로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늙은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이 늙은이는 소연 아씨의 친어머님 때부터 이 집안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아씨가 아직 강보에 쌓여 계실 때부터 업어 키운 것이 바로 저입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서문길은 복내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이내 결심한 듯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마침 잘 되었네. 나 역시 이 혼란을 언제까지고 소문으로만 덮어둘 수는 없다 여기던 참이었으니까. 양가 어른들을 모두 이 자리에 불러 시비를 낱낱이 가리는 것이 옳겠네. 며칠 뒤 서가상단의 넓은 대청에는 백씨 집안과 서씨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백상필과 민씨, 채옥이 한자리에 앉았고 그 맞은편에는 서문길과 윤겸, 그리고 소연이 자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늙은 몸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다시 걸음한 복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9회 전 백시댁 별채에서 있었던 화재의 진상을 낱낱이 가리기 위함입니다. 서문길이 좌중을 둘러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씨의 낯빛이 순간 흔들렸으나 이내 태어난 척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복내라 하였는가. 그대가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고 들었네. 아는 대로 낱낱이 고하게. 서문길의 말에 복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 어르신. 9회 전 그날 밤 별채에 불이 난 것은 채옥 아기씨께서 골방에서 등잔을 건드려 넘어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아 씨는 그때 마당에 계시다가 불길과 채옥 아기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도 신지 못한 채 불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복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아 씨는 연기자욱한 방 안에서 채옥 아기씨를 찾아 품에 안고 창문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불붙은 실렁이 무너져 내려 아씨의 왼쪽 뺨에 큰 화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날 아씨를 등에 업고 안채까지 모신 것이 바로 이 늙은이였으니 제 두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일입니다. 복내는 잠시 눈물을 훔치고는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큰아씨의 흉터는 죄를 지은 흔적이 아닙니다. 작은아씨를 살린 흔적입니다. 민씨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짓이오. 저 늙은 것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어낸단 말입니까? 소연이가 등잔을 넘어뜨린 것은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씨의 목소리가 대청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채옥 쪽으로 매서운 눈짓을 보냈습니다. 채옥은 그 눈빛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일이 워낙 어릴 적이라 무엇이 어찌 되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내는 그런 채옥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살 배기가 겪은 일이었으니 기억이 흐릿할 수는 있으되 완전히 지워졌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웠던 까닭입니다. 복내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고 다그치기보다는 다독이듯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작은 아씨, 이 늙은이가 어찌 없는 일을 지어내겠습니까? 다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씨께서는 혹여불길 속에서 누군가 아씨를 꼭 끌어안고 있던 그 감촉을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채옥은 그 물음에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잊었다 여겼던 감촉 하나가 그 말 한마디에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저 채옥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녀는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그려주며 조그맣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조금씩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어머니께 크게 혼이 날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청하니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 씨의 낯빛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채호가 그것이 무슨 소리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그날 언니가 저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말씀드리면 언니를 두둔한다고 어머니께서 크게 노하실까봐 지금껏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민 씨는 딸의 이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겁을 먹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을 채호가 정신 차리거라. 저 늙은 것의 꿰매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민 씨가 다급히 딸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으나 채옥은 이미 한 번 터진 말을 거두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서문길은 이 혼란스러운 실랑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말로 다투어서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오. 물증을 두고 판단합시다. 서문길이 눈짓하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소연의 낡은 반다지가 대청 한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소연이 그 안에서 매화가지와 새 한 쌍을 수놓은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 친어머님께서 생전에 손수술을 놓으신 비단 조각입니다. 제가 시집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유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자 복내가 조심스레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르신, 실은 이 늙은이가 이 자리에 오기 전 백시댁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눈여겨본 것이 있었습니다. 채옥 아기 씨의 혼수를 꾸리는 안방 한켠에 낡고 색이 바랜 조각보 하나가 화려한 새 물건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았지요. 다른 것들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아 이상히 여겨 잠시 눈에 익혀두었다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몰래 그 조각만 따로 챙겨왔습니다. 복내는 그 보자기를 풀어 낡고 색바랜 조각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매화가지 사이로 나는 새 한 쌍을 수놓은 문양이었습니다. 서문길은 2개의 비단 조각을 나란히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대청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위로 쏠렸습니다. 매화가지의 휘어진 각도, 새의 날개를 표현한 실 매듭의 방식, 심지어 실을 꼬아 넣은 방향까지 두 조각의 자수는 마치 한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같은 사람의 솜씨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친모 하나가 낮게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수를 오래 다뤄온 사람의 눈에는 그 손 매듭 하나하나가 마치 도장을 찍은 듯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민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조금씩 빼돌려온 것들 가운데 미처 걸러내지 못한 조각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 진실을 증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복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사실 하나를 더 꺼내놓았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아랠 것이 있습니다. 소연 아씨의 친어머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폐물과 전단문서, 역시
민 씨 마님께서 차례로 거두어 채옥 아기 씨의 혼수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드러난 이 비단 조각 하나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함께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 말에 백상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해왔소. 딸의 몫을 빼앗기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두려워 눈을 감아왔던 것이요. 백상필의 목소리는 참담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9회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왼쪽으로 늘어뜨려 흉터를 가려왔던 머리카락을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뒤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계모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어머님께서 이 흉터 때문에 저를 미워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이 흉터가 아니라 애초에 어머님 배로 낳지 않은 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흉터는 그저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등잔을 넘어뜨렸다는 누명이 없었더라도 어머님께서는 다른 무엇으로든 저를 탓하실 구실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 구실이 하필 동생을 살리다 얻은 이 흉터였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참으로 원통할 따름입니다.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9회를 살게 하실 만큼 저를 그리도 미워하셨던 것입니까? 대청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 씨는 무어라 항변하려 입을 열었으나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어떤 말도 힘을 잃은 뒤였습니다. 9회 동안 쌓아 올린 거짓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민 씨는 그렇게 체면과 신뢰를 한꺼번에 잃고 좌중의 싸늘한 시선 속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대청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서문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백상필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백대감,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진 사실이 참으로 무겁소이다. 이제 이 집안이 어찌 매듭을 지을 것인지는 대감께서 결정하셔야 할 몫이라 여기오. 백상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9회 동안 못 본 척 눈 감아온 세월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난 뒤였으니 그 부끄러움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이윽고 무릎을 꿇듯 자세를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럽소이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아비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소. 소연이 친어미가 남긴 전답과 폐물, 그리고 오늘 드러난 비단가까지 모두 소연에게 돌려주겠소. 그 말을 들은 민 씨가 다급히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영감, 그 전답이 어디 소연이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채옥이 혼수까지 함께 마련하느라 들인 돈이 얼만데 이제와 모두 내놓으라 하시면 우리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부인. 백상필의 목소리가 이날 처음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9회 동안 후처 앞에서 제대로 언성 한번 높여본 적 없던 그였으나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것인 양 써왔던 것이요.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내 죽어서도 소연이 친어미를 볼 낯이 없을 것이요. 민 씨는 그 서슬에 놀라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백상필은 약조한 대로 소연 친모의 몫이었던 전담 문서와 폐물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안방 깊숙이 숨겨져 있던 문서들을 꺼내놓는 그의 손길은 무겁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민 씨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이고 손에서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영감, 이 은비녀만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아끼던 부인, 그 비녀도 원래는 소연이 어미의 것이었다는 것을 부인이 더 잘 알지 않소? 백상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 씨는 결국 손에 쥐고 있던 은비녀마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
이제 더는 이 집 살림을 부인 뜻대로 움직이게 둘 수 없소. 그동안의 일은 내 눈 감아온 죄가 크나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소. 민 씨는 결국 집안 재산을 관리하던 권한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저작거리에서는 계모가 흉터진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가 만천하에 들통이 났다는 이야기가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한때 채옥에게 들어왔던 다른 혼담들마저 하나둘 조용히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계모가 신부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소문이 도는 집안에 선뜻 딸을 보내려는 곳은 없었던 것이지요. 민 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을 들 수 없게 되어 친정으로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채옥이 홀로 서가상단을 찾아왔습니다. 문지기가 그녀를 알아보고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채옥은 소연의 방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언니. 소연은 바느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옥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살렸는데도 저는 그동안 언니가 대신 시집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청에서 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언니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사죄를 드리고 싶어 일이 찾아왔습니다. 채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언니의 처지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대신 팔려가듯 시집가던 그날도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언니라서 다행이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윽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 솔직히 말해준 것은 고맙게 여긴다. 하나 내가 견뎌온 9회의 세월이 그 한마디로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구나.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그렇다고 억지 용서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내 사죄는 받아들이마.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와 내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는 지금 당장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예, 언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언니를 볼 때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채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언니의 말 속에서 오히려 진심 어린 여지를 느낄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한편 윤겸의 시력은 나날이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밝은 대낮에는 사물을 또렷이 분간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손에서 놓았던 장부도 다시 직접 펼쳐볼 수 있게 되었지요. 다만 어두운 저녁이나 흐린 날씨에는 여전히 사물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으니 완전히 예전의 눈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 그것이 그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허 의원이 마지막으로 진맥을 보러 온 날 그는 흡족한 얼굴로 윤겸의 상태를 짚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사람 노릇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어두운 곳에서는 여전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니 밤길 다니실 때는 각별히 유념하시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어른 덕에 이만큼이라도 되찾은 것입니다. 윤겸이 감사를 표하자 허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소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손보다는 며느님의 정성이 더 큰 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서문길은 마침내 아들을 서가상단의 정식 후계자로 세우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양과 개성의 거래처 사람들까지 두루 초대된 큰 자리였지요. 그 자리에서 서문길은 좌중을 향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아들이 눈을 온전히 되찾았기에 후계로 세우는 것이 아니오. 눈이 성치 않던 시절에도 이 아이의 판단력과 심지는 조금도 흐려진 적이 없었소. 오늘은 그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알리는 자리일 뿐이요. 거래처 어른들 사이에서 낮은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의 결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밝히는 아비의 모습에 사람들은
새삼 서문길이라는 인물의 그릇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연 또한 상단의 살림에 조금씩 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친모에게 배운 글과 셈, 그리고 천의 종류를 보는 눈썰미를 살려 포목검수와 일꾼들의 품삯을 기록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그녀를 미심쩍게 보던 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꼼꼼함과 정직함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흉터 때문에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일처리 하나는 야무지기 짝이 없구먼. 늙은 친모의 그 한마디가 이제 서가상단 안에서 소연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넌지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후원에서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윤겸이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말씀하시지요. 만약 내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더라도 그대는 그날 밤 나에게 진실을 고했겠소? 소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물음이었으나 그녀는 신중히 답을 골랐습니다. 서방님께서 보지 못하신다 하여 제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서방님의 눈이 뜨이고 안 뜨이고는 제가 진실을 말할지 말지를 정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윤겸은 그 대답에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다운 대답이요. 그는 잠시 소연의 얼굴, 그 중에서도 왼쪽 뺨의 흉터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첫날 밤 처음으로 눈에 담은 것은 실은 이 흉터가 아니었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여길 때조차 진실을 말하던 그대의 마음, 그것이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이었소. 서방님도 참 신기한 분이십니다. 앞이 캄캄하시던 그 시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저보다 더 잘 헤아리셨으니 말입니다. 소연이 나직이 웃으며 말하자 윤겸도 함께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그 답답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익힌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9해 동안 감추기만 해왔던 얼굴을 이제는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차례 바뀐 어느 화창한 날 소연은 윤겸과 나란히 서가상단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머리카락을 왼쪽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는 일은 이제 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대낮의 햇살 아래 자신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두 사람을 향해 인사를 건넸고 소연은 예전과는 다른 얼굴로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는 부끄러움도 숨김도 없는 걸음걸이였지요. 그 무렵 백시집 창고 한편에는 한때 체옥을 위해 화려하게 꾸며졌던 홀레용 가마 하나가 텅 빈 채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칠이 벗겨지고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는 그 가마를 이제는 아무도 눈여겨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친딸을 좋은 자리에 앉히려 다른 딸을 구실 삼아 내몰았던 계모는 결국 귀한 혼처도 두 딸의 신뢰도 집안의 살림살이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 흉터 때문에 버림받듯 보내졌던 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의 곁에서 스스로 일구어낸 자리에 당당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의 흉터는 더 이상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녀가 지나온 세월과 지켜온 진심을 말없이 증언하는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흉터 하나로 죄인 취급받던 딸이 결국 그 흉터가 죄가 아니라 사랑의 흔적이었음을 만천하에 밝혀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봐주는 사람 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그저 사귀며 살아온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연이 9회를 견뎌낸 것처럼 말이지요. 하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오래 덮여 있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두 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민씨처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만 귀히 여기다 결국
두 딸의 마음을 모두 잃고 만이의 말로를 보면서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인지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반면 백상필처럼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에서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오늘 사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장면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양반가의 잔혹한 친자식 편애와 재산 갈등 사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전처 부인이 사망한 후 들어온 계모가 자신이 낳은 자식의 이익을 위해 전처 소생들을 차별하고 핍박했던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하여 생생하게 재창작된 야담입니다.